4장 맥락에 따른 분류와 함축 이론의 한계. 그 아랫줄 보시면 아래줄 끝부분 일반 대화 함축이란 어떤 특별한 화맥 또는 특별한 대본이 필요 없이 추론되는 대화 함축을 뜻하고 특정 대화 함축이란 특별한 화맥이 반드시 필요한 대화 함축을 뜻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함축했었어요. 저번 주에. 함축이라고 하는 거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얘기를 했고 전제하고 함의하고 차이점이 있다. 전제하고 함의는 의미론, 진리 조건 의미론, 참고짓을 따질 수 있는 것에만 해당하는 문제였는데 함축은 숨은 그림 찾기 중에 그렇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함축의 범위가 엄청 더 넓은 거예요. 그 전제하고 함의의 차이점은 전제는 부정했을 때 살아남고 함의는 부정했을 때 살아남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다음에 뭐 대화 함축의 중요성은 화형론 연구의 핵심이기도 하고 속도 파악하는 것, 속도를 파악하게 해주기도 하고 의미론의 모순을 극복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적절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류 보편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3 그라이스의 대화 함축 이론. 여기 4페이지에 협력 원칙 있거든요. 1번서부터 4번까지. 이거 화형론 배웠다 그러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화형론 중에 가장 유명한 법칙이에요. 4페이지에 7번이 있죠. 협력 원칙. 여기에 네 가지 질의 경률, 양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가르쳐 주는 거는 아주 최첨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그나마 첨단이에요. 그래도. 7번 예. 그래서 화형론 배웠다 그러면은 요거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대화 함축이 이제 해석이 되는데, 대화 함축의 특징은 여기 요 페이지 보시면 대화 함축의 특성은 취소 가능성, 비분리성, 계산 가능성, 비고정성이라고 하는데 비한정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근데 비결정성은 빠져요. 그래서 5가지인가 4가지였어요. 4가지니까 이거 좀 고쳐주시고요. 5페이지에 이번에 대화 함축의 특징 있죠? 그 아랫줄. 제가 5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대화 함축의 특징이. 그런데 5번 빠져요. 5번째 비결정성 빠지고, 4번째 비고정성은 비한정성이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책을 샅샅이 공부하실 때 다 드러나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점이 좀 책이 좀 잘못돼 있어요. 대화 함축의 특징은 취소 가능성이 있고 비분리성이 있고 계산 가능성이 있고 비한정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경률 준수에 따른 분류에서 표준 대화 함축, 즉 아까 전에 얘기한 대화 경률을 지켰을 때 나타나는 함축, 그거를 표준 대화 함축이라고 해서 쭉 질의 함축, 양의 함축, 관련성의 표준 대화 함축, 태도의 표준 대화 함축 이렇게 다뤘었고요. 비표준 대화 함축은 대화 함축을 그러니까 경률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함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질의 경률을 어겼을 때와 양의 경률을 어겼을 때, 관련성의 경률을 어겼을 때, 태도의 경률을 어겼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저번 주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맥락에 따른 분류와 함축 이론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함축의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함축의 종류. 함축의 종류는 뭐냐면 첫 아랫줄의 끝부분 일반 대화 함축이란 어떤 특별한 화맥 또는 특별한 대본이 필요 없이 추론되는 대화 함축을 뜻하고, 특정 대화 함축이란 특별한 화맥이 반드시 필요한 대화 함축을 뜻해요. 그래서 화맥이 필요 없으면 일반 대화 함축이고요. 화맥이 필요하면 특별 대화 함축이고요. 화맥이 없이도 해석이 되면 일반 대화 함축이라는 거예요. 화맥이 있어야 해석이 되면 특별 대화 함축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1 볼까요? 일반 대화 함축 14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 일반 대화 함축에는 일반 대화 함축 예 1번이에요. 일반 대화 함축에는 표현 어떤 n으로부터 언급된 n이 화자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가정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1번의 기억 보시면 나는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어떤 집. 어떤 집이라고 얘기하면은 화자하고 관련 있는 집이에요? 없는 집이에요? 관련 없는 집이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화자하고 관련이 없다는 걸 함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맥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일반 대화 함축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니은처럼 해석이 되죠. 그 집은 나의 집이 아니었다라는 게 함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집에 들어갔다고 어떤 집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 그다음에 다음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일반 대화 함축에는 은유법이나 항진명제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2번에 기억 보시면 영국은 가라앉는 배이다. 이거 꼭 뭐 그 화맥이 있어야 해석하겠어요? 예? 무슨 뜻이에요? 영국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뭐 안 되고 침울한다는 뜻이죠. 안 된다,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건 화맥 필요 없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유 같은 경우엔 예, 거기에 저 일반 대화 함축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니은 전쟁은 전쟁이다. 우리 항진명제 저번에 얘기했었죠. 예, 전쟁은 전쟁이다. 소년은 소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무슨 함축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전쟁이다라는 거는 아무리 전쟁이 사소한 것이라도 분명히 피해보는 사람, 잔인하게 예, 그 뭐 하여간 처리되는 면이 있다.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잔혹한 것이다. 예, 뭐 이런 뜻을 담고 있고 소년은 소년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뭐 9번이나 예, 그 과거 급제를 할 정도로 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리면은 반드시 그 저기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소년 같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뭐 그런 뜻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항진명제에도 뭐 그거 없이 맥락 필요 없이 그 함축이 가능해요. 함축 이해가. 예, 그래서 일반 대함축에 속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4.2 특정 대함축을 볼게요. 특정 대함축이란 특별한 화맥이 반드시 필요한 대함축을 뜻해요. 그래서 그 아래쪽 보시면 관련성의 대화 경류를 준수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함축은 특정 대화 함축이에요. 왜냐하면 발화는 특별한 주제와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련성의 경류를 가진다는 것은 앞뒤가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관련성의 경류를 지킨다고 생각해가지고 맥락을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의 경류를 지켰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게 함축이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3번에 기억 보실까요? 저 개가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예. 예,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개가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이거는 별뜻 담겨져 있지 않죠? 그런데 3의 니은을 보세요. 도대체 고기가 어디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 개가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고기는 어디 갔을까요? 예, 고기는 개 뱃속에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이 맥락이 추가가 돼야 그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함축이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디귿같이 추론이 된다는 거죠. 함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 개가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 개가 아주 행복해 보인다라고 그러면 그 디귿 같은 추론이 나오질 않아요. 디귿 같은 함축이 나오질 않는데 이렇게 니은같이 도대체 고기가 어디 간 거요? 라는 식으로 묻는 그런 맥락이 추가가 돼야 디귿 같은 저기 함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대함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4.3 볼까요? 그 우리 저기 특정 대함축 관련성의 경률 그걸로 많이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도 나왔지만 우유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우유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맥락이 없는 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저는 우유를 안 먹어요, 같이. 예. 우유를 막 먹지 않고 우유 배달이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쓰면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축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딱 주어졌을 때, 예, 추론이 가능한 함축, 그게 특정 대화 함축이에요. 자, 다음에 4.3 대화 함축의 이론의 한계를 볼게요. 그 아래쪽 보시면 대화 함축은 대화 기저의 협력 가정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러나 의도적인 비협력이 가정되는 대화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말해진 것과 연관된 정상적인 대화 함축은 전달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 대화 함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협력하지 않겠다는 가정이 생기면은 대화 함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4번의 검사가 이와 같은 행위를 많이 했습니까? 이래요. 피고가 많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지 않습니다는 뭘 포함하는 거예요? 예, 몇 번 했다라는 걸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사가 다시 물어봐요. 몇 번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랬더니 피고가 몇 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뒤에 검사가 몇 번이요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는 많지 않습니다 속에는 몇 번이라는 얘기가 함축돼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 상황은 지금 협조하는 상황이에요? 협조 안 하는 상황이에요? 예, 검사한테 피고가 협조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형량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라는 게 몇 번을 의미한 건지, 예, 몇 번 했냐는 걸 의미하는 건지, 원래는 이게 자연스럽게 함축이 되는 것인데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대화 함축 이론의 한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함축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함축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런 게 한계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5페이지 볼까요? 15페이지에 이거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는 몇 번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런데 저기 그 아래줄, 즉 끝에서 두 번째 줄이요. 대화 협력 원칙으로는 비협력적인 상황에서 많지 않다로부터 몇 번을 추론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협력적인 상황에서 요게 많지 않다가 몇 번이라는 것을 함축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면 너 저기 우리 저 시험 볼 때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너 어제 공부 많이 했니? 그러면 어제 그냥 좀 잔다는 게 밤새 자버렸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만점 받아요. 이거 완전히 협조를 안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여러분 저기 그 말이 그러면 밤새도록 뭐 자가지고 그랬다는 게 원래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그 추론이 나오잖아요. 그 추론 여러분 그 함축을 믿을 수 있어요? 함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밤새 공부했다는 건 그 학생은 거짓말이에요. 밤새 밤새 자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학생은 밤새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맥락이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원래 담겨져 있는 함축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요. 거기에 그게 대화 함축 이론의 한계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대화 함축이라는 것은 협조한다는 상황에서 생기는 거예요. 상황 하에서. 그런데 협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화 함축이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그 얘기예요. 자, 17페이지 볼까요? 아래 문제 안 풀 거예요. 17페이지. 5번. 화행 이론. 1번. 화행의 개념. 1.1 화행의 정의. 화행은 우리 한국어의 화행에서 충분히 다뤘어요. 다뤘는데 우리가 저기 최신 기술을 보고 다시 과거 기술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저기 우리가 배웠던 거에 한참 전 이야기예요. 1960년대 막 이럴 때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배우고 우리가 한국어의 화행을 배웠어야 하는데 여러분 저기 이거 발표 때문에 한국어 화행을 먼저 해버렸는데 약간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보는 거니까 약간 뭐죠? 우리가 좀 배웠던 것보다 논리가 좀 안 맞을 수 있다. 그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기 원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걸 언어학자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실생활에 많이 써먹을 수 있고 그런데 철학자들이 하는 거는 좀 봐도 약간 좀 뭐라 그러죠? 논리라고 할까요? 논리가 원래 되게 정확한 사람일 텐데 그 뜻을 아마 제가 파악을 못하는 걸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그 깊은 뜻을. 그래가지고 좀 얘들도 좀 상당히 좀 약간 이거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얘들도 많고. 근데 뭐 이게 좀 분석 철학이거든요. 분석 철학이 언어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건데 이거를 좀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여쭤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저기 그 아래쪽 보시면 화행이란 언어행위라고 한다. 그 아래쪽 화행이란 언어행위예요. 언어행위의 줄임말 화행. 그래서 언어를 발화를 발화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발화를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좀 덥지 않니? 좀 덥지 않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창문 열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덥지 않니라고 발화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힘은 명령인 거예요. 명령. 그런 식으로 뭐 명령이니 약속이니 청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화행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세 번째 줄 끝부분 볼게요. 실제 동작들의 이름을 붙여서 행위라고 하듯이 언어 행위에도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진술행위, 정표행위, 명령행위, 예고행위, 선언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언어 행위에 대해 살피기로 해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언어에 대한 화용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많은 문법학자나 철학자들은 언어가 단지 음성과 의미의 결합체,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그랬어요.
규칙에 맞는 문장들의 집합, 변형 생성 이론에서 그랬고요. 또는 참과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제적 진술, 진리 조건 의미론이라고 그렇게 가정했어요. 이런 이론들은 언어가 행위라는 점을 간과해 왔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본 게 아니라 그 문장 자체의 의미만 본 거예요. 이게 뭐 문법적으로 그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아니면 뭐 의미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다음 달 보시면 특히 1930년대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진리의 함수적 정의에 의존하여 언어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 아까 전에 그 전단락에 진리 조건 의미론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한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없으면 무의미한 문장이 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줄 중간 부분 보시면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진리 조건만으로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1번의 기억을 볼게요.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다. 이거 진리 조건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참거짓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죠. 이건 따질 수가 있는데 1, 2번 보세요. 생일 축하해. 이거 진리 조건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는 따질 수가 없어요. 예. 영희는 예쁘다.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따질 수 없어요. 예. 뭐 문 열어라. 이거 따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술문 이외에 의문문이나 명령문, 청유문 다 따질 수 없어요. 예, 다 따질 수 없고 진술문 중에서도 영희는 예쁘다. 이거 따질 수 없어요. 따질 수 없고 예.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내일 가봐야 알아요. 예, 그것도 현재로서는 따질 수가 없어요. 예. 지구는 둥글다. 600년 전에 이거 거짓이었어요. 600년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진리조건 의미론이라는 게 되게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론에서는 진리조건을 따질 수 없는 것은 문장이 아니다.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 얼마나 참 한정된 이야기겠어요.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는데 이제 뭐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화융론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겠죠. 자, 1.2 보시면 오스틴의 이론. 오스틴이라는 사람도 철학자예요. 아래쪽 보시면 영국의 분석 철학자 오스틴은 인간의 언어를 실제 언어 사용의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수행하는 언어 행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진리 조건만 따지고 그러다가 이제 오스틴이라는 분석 철학자가 뭐 그런 거 따져서 되겠느냐. 우리가 좀 행위를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수행 발화는 이를 수행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세계의 변화를 막는 데 쓰인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기억. 본 법정의 판사는 피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이건 뭐 참거짓을 따질 수 없는 말입니다만 이걸 보면 실제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 피고가 죄가 없으면 5년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인생 5년을 빼앗기는 거예요. 물론 뭐 잘못해도 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무섭다는 거죠. 이런 게 더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딱 그 코페르니쿠스적 사고를 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선고한다. 이거는 선고화행이 되겠죠. 선고화행. 자, 니은.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임에 참석할 것을 약속한다. 이거는 무슨 화행이에요? 요거는 약속화행이 되겠죠. 약속화행. 디귿. 내일까지 빌린 돈 5만 원을 갚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것도 역시 약속화행. 그래서 이런 말들은 실제 세계를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참거짓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18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오스틴은 말 힘에 따라 언어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3번의 기억처럼 발화 행위, 3번의 니은의 발화 수반 행위, 3번의 디귿의 발화 효과 행위. 그래서 오스틴은 발화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 중에 3니은만 화행이에요. 3니은만 화행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말하는 거라든지 그냥 말하는 그 자체 아니면 말하고 나서의 세계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만 발화 수반 행위, 그것만 화행이에요. 자, 그러면 3 기억 한번 읽어볼까요? 발화 행위. 제한된 의미와 지시를 가진 문장의 발화. 발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 그 다음 니은 발화 수반 행위는 관습적 말 힘의 영향으로 발화된 문장이 진술, 제한, 약속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 창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면 창문 열어 그 자체가 발화 행위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명령이 발화수반행이에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발화 효과 행위는 발화되는 문장이 화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적혀 있는데 화청자라고 좀 바꿔주세요. 화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발화의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발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달라지는 거 있죠. 그게 발화 효과 행위예요. 창문 열어 그랬는데 상대방이 알았어 하고선 열 수도 있고 싫어 하고선 안 열 수도 있어요. 그게 발화 효과 행위예요. 그 이에 말을 했을 때 그 나타나는 그 말의 힘에 의해서 벌어지는 상황들 그런 게 발화 효과 행위예요. 자, 1.2.1 발화 행위. 아이고 예, 수요일이 이제 선거라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네요. 발화행위란 발화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는 얘기했죠? 발화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발화행위는. 지금 3기억을 1.2.1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발화행위. 4번 예를 보시면 기억에 나는 공을 잘 찬다. 예, 요게 니은같이 해석이 될 수 있고 디귿같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니은 나는 공을 잘 차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나 축구 경기에 나가고 싶어. 나 공 잘 차. 이렇게 얘기하면 축구 경기에 나 좀 끼워줘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니은같이 해석이 될 때가 이게 바로 그 발화행위죠. 예, 발화 그 내용 그 자체 그거. 예, 그거 발화 자체. 디귿같이 해석이 되면은 예, 디귿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힘. 예, 이거는 예, 그 진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의 니은 같은 경우는 그 뜻을 그냥 표현한 것이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행위를 예,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여간 발화 행위라는 것은 예, 그 자체의 뜻 그것만 얘기한다. 그 다음에 1.2.2 보시면 발화 수반 행위를 볼게요. 발화 수반 행위는 발화 행위를 통해서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도를 뜻해요. 즉 거기에 담겨져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화 수반 행위를 화행이라고 한다. 이 의도에는 진술, 제안, 설명, 질문, 약속, 협박,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 예. 그 우리가 최신형 배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얘기했던 거 자극 화행에는 6개가 있고 응당에는 10개가 있어요. 예, 그거는 최신형이고 옛날엔 이래요. 옛날엔 예, 그냥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뭐 화행이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이름 붙이고 예, 그래서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5번 예를 보시면 5번의 기억. 이 책 너한테 줄게 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무슨 화행이에요? 이거는 약속 화행이라고 그랬죠? 약속 화행. 그 다음에 니은 이 책이 필요한가? 이건 무슨 화행이에요? 이건 질문 화행. 디귿 나한테 책이 2권 있지? 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진술 화행.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발화 수반 행위라고 하는데 1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줄이요. 제일 위에 줄 중간 부분. 발화 수반력을 가진 동사를 수행동사라고 하는데 수행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명시적 수행문이라고 한다. 실제 상황에서는 언어 상황에서는 명시적 수행문으로 발화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행을 분류해내기가 진짜 쉬워요. 왜냐하면 종결어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서문, 명령문, 청료문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거 다 뒤에 어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같은 위치에 나타나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류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청유 나타내려면 어떻게 표현해요? let를 쓰고 의문, 질문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요? 동사하고 그거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동사하고 주어의 위치를. 그 다음에 명령을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2인칭 주어를 없애버리죠. 형식이 지금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화행을 감은 잡았는데 어떻게 화행을 분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형태가 통일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냐면 그 화행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동사를 분류한 거예요. 동사를 왕창 끌어모아가지고 한 몇백 개 끌어모아가지고 그 동사를 분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하면 정밀해져요? 좀 느슨해져요? 느슨해져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화행은 훨씬 더 발달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화행 자체가 거기에
종결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명시적 수행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동사를 써가지고 저 화행을 나타내는 것. 되게 어색해요. 6번 보세요. 6번의 기억. 나는 책꽂이에 책이 2권 있다고 진술한다. 진술한다. 여기에 진술한다. 진술하다가 수행동사예요. 이런 수행동사가 사용이 된 게 명시적 수행문이에요. 수행동사가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다음에 니은 나는 너에게 책꽂이에 책이 몇 권 있는지를 질문한다. 이런 식으로. 디귿 나는 내일 이 책을 너에게 줄 것을 약속한다. 나는 너에게 책을 내일까지 책꽂이에 갖다 두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위협한다. 예. 미음 나는 너에게 책을 더럽히지 말라고 요청한다. 이런 말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막 이런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런 걸 모아가지고 막 분류를 한 거예요. 하고. 예. 자, 그러면 명시적 수행문이 있으면 암시적 수행문도 있겠죠. 암시적 수행문.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화행을 암시적 수행문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암시적 수행문이란 수행동사가 사용되지 않아 특정 발화가 어떤 화행을 나타냈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장을 말한다. 실제 언어 상황에서는 명시적 수행문보다 암시적 수행문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우리가 저기 종결어미 가지고 막 했던 거 있죠? 그거는 수행동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암시적 수행문이에요. 그래서 7번 예를 보시면 7번의 기억. 내 책꽂이에 책이 2권 있어. 라는 것. 요거 지금 수행동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술화행이 암시적 수행문이에요. 이거 7번 기억, 명시적 수행문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6번의 기억처럼 말하면 돼요. 나는 책꽂이에 책이 2권 있다고 진술한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명시적 수행문. 7번의 기억같이 말하는 게 암시적 수행문.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암시적 수행문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무의 니은. 너는 책꽂이에 책이 몇 권 있니? 예, 디귿. 내일 이 책을 너에게 줄게. 리을. 너 내 책 내일까지 책꽂이에 갖다 두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미음. 책을 더럽히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다 6번의 기억사부터 미음까지를 7번의 기억사도 미음까지 옮긴 거예요. 예, 명시적 수행문과 암시적 수행문으로. 자, 그러면 예, 하여간 서양 사람들이 그 고육지책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다음 1.2.3 볼게요. 발화 효과 행위. 아래를 보시면 발화 효과 행위란 발화가 세계에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즉 발화가 발화 환경이나 청자의 생각, 감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화 효과 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발화 효과 행위가 발화 환경이나 청자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발화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발화 효과 행위는 좀 엄밀하게 말해가지고 이거는 언어에 관련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관련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8번의 기억 볼게요. 저기 경찰 온다 라는 것이 예, 이게 발화 행위인데 니은 디귿 같이 저기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경찰이다. 예, 이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 저기 경찰 온다는 그냥 진술이에요. 진술화인데 저쪽에서 경찰 오니까 빨리 도망가라. 예, 저기 경찰 온다가 이 뜻으로 해석이 되면 이거는 명령화인이에요. 그렇죠? 예,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8번의 이제 기억이 그냥 발화행위고 니은 디귿이 발화수반 행위인데 발화수반 행위로 해석이 될 때인데 그런데 19페이지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청자가 8 니은 디귿의 의도로 파악해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을 간다면 그게 발화 효과 행위예요. 예, 청자가 그 다음에 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언어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예. 자, 20페이지 볼게요. 20페이지 제일 위에 줄. 발화 수반 행위는 어떤 발화를 의도적 절차에 따라 하면 발화 수반력에 의해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발화 효과 행위는 화자의 의도대로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며 화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화 환경과 청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비제한적 행위예요. 그래서 발화 수반 행위까지는 제한적 행위인데 발화 효과 행위는 비제한적 행위라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뭐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자, 9번 예를 볼까요? 9번의 기억. 저기 경찰 온다. 라고 했을 때 발화 효과 행위가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니은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디귿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리을 도망도 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 왜 말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보면 이제 비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발화 효과 행위는. 예,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건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연구 대상이 힘들어요. 그렇게. 다음에 그 다음 단락. 예, 발화 효과 행위의 실현성은 화자의 지위에 따라 아주 다르다. 10번의 기억 보시면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너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실현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화자의 지위에 따라. 그 다음에 니은 초등학생이 아버지에게 아빠 사업하려고 하는데 1억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현성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발화 효과 행위는 화자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는 것, 화자의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2번. 발화수반역 표시장치와 적정조건. 그 아래쪽 보시면 발화수반 행위 표시장치는 특정 발화의 여러 발화수반역 중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것을 청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발화수반 행위 표시장치는 무엇을 통해서 화행이 나타나느냐 이런 문제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한국어는 그걸 통해서 나타났죠. 저 종결 어미를 통해서. 그런 게 발화수반역 표시장치예요. 서양에서는 뭘로 나타나느냐면 수행동사로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수행동사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억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억양. 내일 울산에 가. 내일 울산에 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억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이제 발화수반 행위 표시장치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적정 조건이 있어요. 적정 조건은 어떤 언어 행위가 특정한 언어 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적정 조건은 어떤 것이 그 발화 행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할 먼저 먼저 인정되어야 할 조건들이에요. 그런 걸 적정 조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적정 조건이라는 게 좀 아직 연구가 좀 덜 돼가지고, 연구가 덜 되기보다는 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서 이 언어학자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아직 좀 연구가 좀 덜 됐는데 좀 더 좀 개작을 좀 알아듣기 쉽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그럼 2.1 발화수반역 표시장치부터 좀 볼까요? 발화수반역 표시장치에는 수행동사와 억양이 있어요. 요게 옛날식인 거예요. 옛날식 서양에서 했던 거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미국 사람이 쓴 거. 한국어에 뭐가 있어요? 강력한 종결어미가 있어요. 종결어미. 그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마 철학자들이 한국어까지 커버하기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어는 못하고, 이렇게 두 가지 수행동사 억양으로만 나타내고 있어요. 2.1.1 보시면 수행동사. 그 아래줄 보시면 수행동사란 화행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동사이다. 약속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는 약속하다. 경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고하다 등이 수행동사예요. 그래서 1번의 기억 보시면 나는 너에게 자동차를 사줄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니은 나는 너에게 자동차를 사줄 것을 약속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줄 것이다나 사줄 것을 약속한다나 이건 똑같은 약속의 발화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발화 수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수행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아까 전에 앞에 있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1 기억은 암시적 수행문이 되는 것이고, 니은은 명시적 수행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즉,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너에게 용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너에게 용돈을 주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역시 암시적 수행문, 명시적 수행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수행동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좀 약간 헷갈리는 게 1번의 니은 보세요. 나는 너에게 자동차를 사줄 것을 약속한다 대신 약속했다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너에게 자동차를 사줄 것을 약속했다 라고 한다면 약속 화행이 남아있나요? 약속 화행 힘이? 안 남아있어요. 그거는 그냥 진술 화행이에요. 진술 화행.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형을 사용해야만 수행동사는 수행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현재형을 사용해야만. 이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너에게 용돈을 주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가 아니라 경고했다로 바꿔보세요. 경고했다. 예. 라고 하면은 경고하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없고 그냥 단지 그 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을 사용해야만 그 발화 힘이 남아있지. 과거형을 사용하면 예, 발화 힘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예. 수행동사에 남아있는 수행동사가 원래 가져야 할 발화의 힘이 과거형을 사용하면 없어져 버린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형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동사를 사용하는 건 상당히 까다로워요. 수행동사를 사용해서 발화 수완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자, 21페이지 볼까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처럼 수행동사를 사용하여 발화 수반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수행가설이에요. 예, 그래서 수행동사를 사용해서 발화 수반력을 나타낸다. 수행가설. 즉 수행가설은 수행동사가 모든 발화의 발화 수반력을 분명하게 이해시켜 준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수행가설이라는 것은 그 수행동사를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예, 그런 가설이에요. 예,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행동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예. 그렇지만 우리 한국어에서 다 보시다시피 딱 그거를 갖다 대면 예, 종결어민을 갖다 대면 이거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예. 창피하다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수행동사가 사용되어 특정 발화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명시적 수행문이라고 하고 앞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네요. 수행동사가 사용되지 않아 특정 발화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암시적 수행문이라고 그래요. 암시적 수행. 자, 그래서 3번의 기억 보시면 나는 너에게 집으로 갈 것을 명령한다. 명시적 수행, 암시적 수행? 명시적 수행. 그 다음에 니은 집으로 가자. 어머니께서 기다려. 명시적 수행, 암시적 수행? 예, 암시적 수행. 예. 그래서 예, 그 아래 단락에 두 번째 줄 끝부분이요. 수행동사가 사용되는 명시적 수행은 발화가 어떤 수반력을 나타내는지를 드러내므로 발화를 청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예,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그 수행동사가 나타나면 이게 어떤 화행인지 금방 파악하잖아요. 나는 뭐라고 너에게 명령한다. 나는 뭐라고 너에게 약속한다.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청자에게 도움은 훨씬 줄 수 있어요.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뭐 실제로 우리는 너무 그런 걸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르게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런 걸 사용하는 법은 없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1.2 예, 보시면 억양 4번 예를 볼게요. 4번의 기억 보시면 그 아래줄 읽어볼게요. 수행동사를 사용하여 발화 수반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발화 수반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른 방법에는 억양이 있어요. 4번의 기억 보시면 내일 울산에 가라고 얘기하면 내일 울산에 가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술이고 그렇죠. 그냥 니은 내일 울산에 가 이러면 질문이 되고 내일 울산에 가 이러면 명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억양을 통해 가지고 발화 수반력을 역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발화 수반력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 2.1.2까지 나와 있는데 2.1.3을 붙이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예, 종결어미가 있겠죠. 예, 2.1.3은 없어요. 예, 없는데 2.1.3을 붙인다면 예, 종결어미가 있겠죠. 종결어미. 우리 그 뒤에서 다뤘던 거 있죠? 뭐 했다. 다로 얘기하면 진술이고 어라로 얘기하면 명령이고 하자로 얘기하면 청유고 그 다음에 뭐 을가로 얘기하면 질문이고 을개로 얘기하면 약속이고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서양 이론이기 때문에 예, 그냥 넘어가긴 합니다만 예, 하여간 한국어가 훨씬 더 화행 파악하기 쉬워요. 예. 자, 다음에 2.2 적정 조건을 볼게요. 적정 조건이란 화행이 발화 수반력을 갖게 되는 조건을 말한다. 화행은 그 말의 힘을 갖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강의 시간에 어떤 남학생에게 너 5점 플러스야 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말은 선언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고 그 학생은 최종 성적의 원래 성적보다 5점 높아진 성적을 받게 될 거예요. 즉 선언으로서의 힘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가 이번에는 또 다른 남학생에게 너는 옆에 앉아있는 여학생이 신랑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언으로서 힘을 갖게 되지 못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래서 이 말이 힘을 갖게 되고 안 갖게 되고
예, 뭐 이런 것은 적정 조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그거 하면 조건을 지키면은 예, 그 말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그 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 적정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지켰을 때 요 힘이 생긴다라는 걸 적어 놓은 것.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이처럼 특정 발화가 적정한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예. 그래서 예, 5번 예를 보시면 이에 본 법정의 판사는 피고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 3년을 선고한다. 예, 그거는 오와 같은 발화가 적정한 발화가 되려면 화자가 법원의 판사여야 돼요. 청자는 피고인, 교도관, 법정 청중이어야 되고 이 발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법정이어야 돼요. 예,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 이 말이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 놓은 것, 예, 그런 것을 적정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할게요. 예. 이번엔 6번 볼게요. 6번 예. 나는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이 말이 화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선언이라는 유효한 화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말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하고 그 말의 발화에 알맞는 상황이 있어야겠어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은 장난이나 모방으로밖에 받아들여질 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 예문의 적절한 상황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성혼을 선언해야 하는 주례자가 하는 말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이런 말이 성립이 되니까 이런 조건들을 이런 조건들에 해당하는 것이 적정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줄 보시면 적정 조건은 우리가 어떤 유형의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떤 요소들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뭐 제가 부족한 건지. 7번의 적정 조건 보시면 1번의 조건, 명제 내용 조건, 2번이 준비 조건, 3번 성실 조건, 4번 본질 조건. 이거는 저기 칸트의 그거더라고요. 칸트가 나눈 분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제 내용, 준비, 성실, 본질 이거는 조건을 나눌 때 칸트가 아예 딱 그거를 제시한 거예요. 저기 규격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그 순수 이성 비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거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건. 1번의 조건 1번 보시면 명제 내용 조건. 화자의 명제 내용 부분에 의해서 표현된 의미를 명시한다. 화자와 청자 가운데 누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가와 어느 시점의 행동인가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누구의 행동이냐, 어느 시점의 행동이냐. 예를 들면 약속하다는 반드시 화자의 어떤 미래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누구의 행동이에요? 약속하다는 화자의 행동이죠. 어느 시점의 행동이에요? 미래 시점의 행동이에요. 이런 걸 나타내주는 게 그게 명제 내용 조건이에요. 자, 그럼 2번, 조건 2번. 준비 조건. 화행의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을 명시한다.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준비 규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동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예를 들면 감사 화행에서는 화자는 청자가 화자에게 유익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얘가 준비 조건에 딱 적합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애들이 장난식으로 누가 결혼했음을 선언한다. 아빠 저기 사업하게 10,000원만 1억 원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오히려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 3번 성실 조건. 화행이 성실히 수행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을 명시한다. 만약 발화하는 사람이 너무 불성실해서 발화수반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화자는 남용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하다가 성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화자는 앞선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양심껏 했느냐, 비양심껏 했느냐 그 문제가 성실성 조건이에요. 거짓으로 했느냐, 솔직히 했느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그런 것. 다음에 4번, 조건 4번 본질 조건. 관습적으로 화행이 어떻게 간주되는지를 명시한다.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이나 의도로서 그의 발화에 나타난 수행적 힘에 의해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발화가 이러한 약속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는 불이행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가면 갈수록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경고하다의 화행에서는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청자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거는 오히려 얘가 준비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 준비 조건의 감사 화행에서 화자는 청자가 화자에게 유익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게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좀 뭐 하여간 다시 쓰든지 철학의 그 기본적인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 규격을 뒤집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여기에 끼워 맞추긴 해야겠는데 뭔가 좀 체계를 좀 달리하든지 말을 좀 쉽게 풀든지 그렇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기 그 23페이지 보시면 8번 약속의 적정 조건. 약속의 예를 들면 기억의 내용 조건은 문장의 내용이 미래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명제 내용 조건은 미래 사건이죠. 명령, 청유, 약속 다 미래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가 다른 거지. 자, 그러면 니은 준비 조건. 화자는 그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낼게. 돈 한 푼 없으면서. 야, 내가 살게. 이거 허무한 행동이에요. 공허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그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어린애한테 막 갓난애기한테도 수학 문제 풀어봐. 막 이거. 그거는 명령으로서 수행이 안 돼요. 그거는 저기 준비 조건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디귿 성실 조건. 화자는 스스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약속을 하려면 정말 양심껏 하려면 화자가 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실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네, 본질 조건. 화자의 상태가 비의무 상태에서 의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내가 약속을 딱 말하면 화자에게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관습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하여간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그런 내용이에요. 자, 9번 예를 보시면 음식점에서 화청자가 같이 식사를 한 뒤 계산대에서 내가 계산할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 조건은 화자가 계산하는 것은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 화자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 조건. 화자는 식사비를 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즉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니은. 화자가 계산하는 것은 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상해요. 니은이. 왜 준비 조건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 상식으로서는 니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레빈슨이 쓴 그 화용론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 적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니은 빼세요. 그냥 빼시고. 그냥 디귿 성실 조건. 화자는 자신이 계산하기를 원한다. 원해야 되고. 리을 본질 조건. 화자의 상태가 계산할 의무가 없던 것에서 계산할 의무가 있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이게 본질 조건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적정 조건이 실제로 대단히 좀 그 화행이 그 화행답게 해주는 거니까 대단히 필요한 조건이에요. 적정 조건은. 그런데 속에는 내용이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그 화행이 화행답게 해주는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적정 조건이. 그래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자, 그 다음에 3번. 썰의 화행 분류. 썰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오스틴이 그렇게 그 발화 행위와 그 다음에 발화 수반 행위, 발화 효과 행위로 나눴을 때 그 발화 수반 행위를 화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까지 오스틴이 말한 거고 썰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발화 수반 행위를 5개로 나눠놨어요. 우리는 16개로 나눴죠? 썰은 5개로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눠놨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수행동사를 다 모은 거죠. 모아가지고 분류를 막 한 거예요. 해가지고 5개로 나누는 것.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썰이에요. 3.1 썰의 분류 기준.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썰은 화행은 수행동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12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 12가지 기준은 요점, 맞추기의 방향, 심리 상태, 발화수반력, 사회적 지위, 친밀감과 이해관계, 맥락, 내용, 특정 형식 및 수행동사, 사회적 제도, 수행적 성격, 방식과 태도 뭐 이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화행을 막 나눠놓는 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화행을 수행동사 여러 개를 모아놨는데 여러 개를 나눠놓는 기준이 이런 12가지 12가지 중에 나중에 4가지로 나눕니다만 그러니까 4가지만 선택이 됩니다만 약간 그 썰은 그 분류 기준 12가지로 얘기했어요. 3.1.1 보시면 화행의 요점을 볼게요. 24페이지 보시면
그 12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화행의 요점은 화행의 요점에 따라 화행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화행의 요점은 화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말한다. 명령 화행의 요점은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 또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화자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의 요점이라는 것은 화행의 요점이라는 것은 화자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의 기억서부터 리을까지 볼 때 기억은 나는 당신에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명시적 수행문이네요. 수행동사를 사용한 것. 니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거는 암시적 수행문. 디귿 잔디밭에 들어가면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 말도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에 간접 화행이 되고, 리을 잔디밭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도. 예. 그러면 기억서부터 리을까지 형식이 다 다른데 우리는 이걸 몽땅 다 명령 화행으로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화행의 요점이 같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가 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혀 다른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의도만 같으면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화행의 요점이 기준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중앙 부분 보시면 이처럼 화행의 유형은 수행동사나 문장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행의 요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화행의 유형은 유형, 문장의 유형 뭐 이런 게 간접 화행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점, 즉 화자의 의도가 같냐 다르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로 묶일 수 있고 다른 걸로 분리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3.1.2 맞추기의 방향. 두 번째 기준 맞추기의 방향은 그 아랫줄의 중간 부분. 맞추기는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개념화한 것이다. 화행은 언어를 세계에 맞추든지 세계를 언어에 맞추든지 맞추기의 방향에 따라 발화 효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언어를 세계에 맞추는 게 어떤 화행이 있어요? 언어를 세계에 맞추는 것. 예, 그게 진술 화행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세계가 원래 있는데 그 진술로서 그 세계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의 언어를 맞추는 거예요. 세계의 언어를 맞추는 거. 세계가 원래 있고 진술은 날씨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날씨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내 말을 거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그래서 맞추기의 방향이 세계의 언어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의 세계를 맞추는 걸 볼게요. 언어의 세계를 맞추는 것. 예, 이거는 명령, 청유, 약속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명령, 청유, 약속. 예. 예. 지금 수업 끝낼게요. 예, 이런 막 만세를 부르겠죠. 예, 지금 수업 끝낼게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계를 지금 언어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예, 예, 이런 이제 그게 맞추기의 방향이에요. 예. 그래서 명령, 청유, 약속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함으로써 세계가 바뀌고 있으니까 예, 세계를 언어에 맞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기억 볼게요. 올해 등록금이 얼마지? 그랬더니 100만 원이래. 싸네요. 예, 싸네요. 예. 그 다음에 디귿. 그러면 5만 원이 부족하네. 그랬더니 리을. 그래, 여기 있어. 니은 디귿에만 주목하세요. 예, 니은은 100만 원이래. 이거는 언어를 세계에 맞춘 거예요? 세계를 언어에 맞춘 거예요? 이거는 언어를 세계에 맞춘 거예요. 예, 원래 있는 현실에 언어를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명수가 그러면 5만 원이 부족하네. 예? 라고 얘기하는 것.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명령화행이에요. 명령화행. 5만 원만 줘. 5만 원만 빌려줘. 이 얘기예요. 예, 이 얘기로 해석이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언어를 세계에 맞춘 거예요? 세계를 언어에 맞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계를 언어에 맞춘 거예요. 예, 세계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명수는 5만 원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맞추기의 방향에 따라서 역시 화행을 그럼 분류할 수 있겠죠. 그 언어를 세계에 맞추는 것은 그 진술 화행 정도 말할 수 있겠고, 세계를 언어에 맞추는 것은 명령, 청유, 약속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자, 정표화행은 언어를 세계에 맞추는 거예요? 세계를 언어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을 발화할 뿐이지, 감정을 발산할 뿐이지,
요거는 맞추기의 방향하고 관련 없어요. 언어를 세 개에 맞춘다는 거는 그 참과 거짓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3 심리 상태. 표현된 심리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 서로 다른 화행들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믿음과 같은 심리 상태는 서로 다른 화행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믿음은 진술, 설명, 보고, 주장 등을 모두 포함해요. 그래서 그 심리 상태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거네요. 믿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진술 화행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 화행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어야 되죠. 그 사실을. 그러니까 결국 진술 화행을 묶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심리 상태라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내가 말한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게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진술 화행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술 화행 뭔가를 얘기했을 때 우리 그거 믿고 말하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거짓말쟁이잖아요. 믿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말하는 그런 것으로 묶여질 수 있는 것은 다 진술 화행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3.1.4 바라수반역 25페이지 보시면 화행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바라수반역의 차이를 들 수 있다. 3번의 기억 보시면 손 씻지 그래 라는 말, 요거는 뭐 제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니은 손을 씻지 않는 것보다 손 씻는 것이 더 좋겠다. 요거는 권고라고 얘기하고, 손 씻지 않으면 너 혼난다. 경고고요. 그래서 권고하고 경고, 제안 이거 몽땅 다 명령 화행에 경고는 약속 화행이죠.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죠.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경고 화행이 분리가 되네요. 경고 화행이. 그래서 요거는 구속력은 경고 화행을 분리시키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3.1.5 사회적 지위. 어떤 발화이든 적절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라는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4번의 기억이 대단히 시끌벅적하군. 이 말은 니은 디귿처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기억의 말은 니은 디귿으로. 니은은 떠드는 사람은 벌을 세울 거야. 대단히 시끌벅적하군. 이렇게 해석이 되려면 교사가 학교에서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괜히 시장에 따라 나왔군. 디귿처럼 해석이 되면 남편이 시장에서, 그 아내의 등살을 못 이긴 남편이 시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지금 화행이 달라지고 있어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경고 화행이 되죠. 약속 화행이 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후회 화행이에요. 정표 화행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화행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떤 화행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화행을 조정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지위를 얘기했네요. 뭐 저도 뭐 억지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백화점을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막 노소가 따로 없어요. 여자들 다. 어린 분부터 할머니까지 다 표정들이 너무 밝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시니까. 저도 뭐 꼭 이렇게 자기 물건을 안 사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물건 안 사고 뭐 누구 선물을 산다든지 뭐 장을 보고 그래도 약간 백화점 뭐 냄새가 좋은 건지 약간 뭐 이렇게 전시된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3.1.6 뭐 마트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3.1점 보시면 친밀감과 이해관계. 그 아래쪽 보시면 어떤 언어 상황에서도 대화를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친밀감의 정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 친밀감의 정도와 이해관계. 그 5번 예를 보시면 갑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요. 날씨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랬더니 날씨 한번 좋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을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기도 해요. 요게 왜 그런 거예요? 을이 친하냐 안 친하냐의 문제예요. 을이 갑하고 친하면 니은처럼 얘기하고 친하지 않으면 기억처럼. 그러니까 기억처럼 대답한 이유는 갑의 말을 뭘로 들은 거예요? 정표 화행 중에 혐오 화행. 혐오 화행으로 들은 거예요.
예. 날씨 한번 좋네. 막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걸로 들은 거예요. 비꼬는 걸로. 자, 그 다음에 니은처럼 들었으면 정표 화행 중에 위로 화행으로 들었겠네요. 슬픔 화행의 하위 화행인 위로 화행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 친한 경우 경쟁자, 니은 같은 경우는 동력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라서 화행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5페이지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저 끝에 달라기 두 번째 줄. 화자와 청자가 친밀하지 않거나 서로 경쟁하는 상인끼리의 대화라면 오 갑은 청자에게 비아냥거림으로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곧 좀 뛰어넘어서 뒤에 부분, 이와는 달리 화자와 청자의 거리가 가깝거나 동업자끼리의 대화라면 오 갑은 청자에게 격려나 위로의 말로 이해된다. 네. 자, 다음에 26페이지요. 이번엔 3.1.7 맥락에 따라서 화행이 화자가 의도한 대로 청자에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맥락에 맞게 제시되어야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한번 예를 들었었잖아요. 영희 엄마 너무 못되지 않았어? 예, 그랬더니 지금 날씨 너무 좋지 않아? 막 이렇게 말해요, 상대방이. 예. 그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 뒤에 영희 엄마 서 있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마 라는 식인데, 그게 이제 맥락에 따라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맥락이 명령 화행으로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마, 명령 화행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는 그 맥락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니? 그 말이 명령 화행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맥락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락도 화행을 어떤 화행을 하여간 나눠놓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3.1.8 내용. 발화가 무엇에 관해 말한 것인지 발화의 내용에 따라 화행을 구별할 수 있어요. 7번의 기억 보시면 어제 책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말. 예. 이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이거 약속 화행이에요? 아니에요? 7번의 기억. 예, 아까는 수행동사 현재로만 사용됐을 때만 약속 화행이라고 그랬죠? 예. 이건 약속 화행 아니에요. 예. 이거는 지금 약속했다라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요 내용이 원래 약속 화행이 되려면 미래의 행동이어야 되잖아요. 명제의 내용이. 그런데 과거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7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나는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 예측하다라는 예측 화행이 있대요. 그래서 예측한다라고 하면 예측 화행이 되는 것인데, 예측했다라고 그러면 미래의 행동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예. 그래서 이게 화행이 기억이 약속 화행이 안 되고 진술 화행이 되는 거죠. 니은도 예측 화행이 아니고 진술 화행이 되는 거예요. 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화행이 역시 달라지고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 그 단락의 네 번째 줄, 아래 단락의 네 번째 줄. 즉, 명제의 내용이 과거의 것이면 약속 화행, 예측 화행이 수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면.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화행이 달라질 수 있고요. 다음에 3.1.9 특정 형식 및 수행동사.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일상 언어에서는 명령 화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령하다라는 수행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8번의 기억 보시면 일상 언어에서는 그거 안 하죠? 수행동사 사용 안 하죠? 예. 8번의 기억. 나는 너에게 창문 닫을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니은같이 말하지 창문 닫아요. 이렇게 말하지. 예. 그래서 일상대화에서는 그런데 일상대화에서는 특정 형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3.1.9에 특정 형식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수행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다음 단락. 그러나 제도화된 화행의 경우에는 특정한 수행동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도화되었을 때. 예. 아까 전에 누가 신랑 신부가 뭐 했음을 선언합니다. 예. 그거는 제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9번의 기억 보시다시피 주례는 이제 이 결혼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예. 이런 말 일반적으로 이상해요. 근데 결혼식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도화된 화행에서는 수행동사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니은 이에 본 법정의 판사는 피고에게 3년형을 선고한다. 예, 이것도 선고한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자격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을 때는 이런 수행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특정 형식 수행동사 이거 나누는 거는 뭐 제도화된 화행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나눌 수 있겠네요. 예. 자,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썰이 5개로 화행을 나눠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언화행이라는 게 들어가요. 선언화행. 예. 우리는 저기 6개, 10개로 나눠놨는데 자극화행 6개에 선언화행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선언화행을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선언화행이 좀 하여간 좀 생각하는 게 좀 희한해요. 하여간 뭐 예를 들면 그 선포, 전쟁 선포나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오늘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해야 할 일이 상대가 하면 명령이고 내가 하면 약속이고 둘이 같이 하면 성료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는 예. 신랑 신부에게 결혼했음을 선언합니다. 선언한다. 그럼 누가 선언하는 거는 주례자인데 예? 마치 뭐 그거 하는 거는 그거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하여간 다 묶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언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미래에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말로써 표현되는 일들. 예, 그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말하는 순간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시간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 그 행위는 청자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예. 그 하면은 명령이 되는 거고 그걸 당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징역 3년형을 선고하면 땅땅땅 때리면은 그거를 징역 3년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있겠어요? 예. 이거 신났다 막 이러면서. 예. 아무리 15년 형을 받았는데 슈퍼 변호사를 써가지고 3년으로 감형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예. 예. 그래도 그러니까 그건 미래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당할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선언이라는 거는 분명히 뭐 하나를 다르게 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그 종결어미의 선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치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화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27페이지 보시면 3.1.10 사회적 제도.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언어 행위는 화행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10번의 기억은 주례는 이제 이 결혼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에 본 법정의 판사는 피고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 자, 10번의 기억이 존재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는 뭐겠어요? 결혼제도죠. 그렇죠. 결혼제도. 그게 있어야 10번의 기억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의 니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사법제도가 있어야 성립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가 있어야 이런 그러니까 즉 사회적 제도도 화행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시시대 때 이런 말 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저기 두꺼운 돌방망이를 한 대 맞을 거예요. 또 뭔 헛소리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도가 있어야 그 화행이 성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회적 제도도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3.1.11 수행적 성격. 수행적 성격이란 발화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수행동사의 의미대로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동사만이 수행적 성격을 띠어요. 예를 들어서 명령하다라는 수행동사는 명령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 동사의 의미로 인한 그 화행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수행 동사의 의미가 화행을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수행 동사의 의미가. 그래서 명령하다는 명령 화행을 탄생시킬 수가 있고 약속하다는 약속 화행을 탄생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수행 동사의 그런 의미가 화행을 나눠놓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3.1.12 이제 마지막 12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방식과 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11번의 기억 보시면 그래 계속 말해보게. 예.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여간 뭐 제가 억양을 넣었어요. 억양을 넣었습니다만 억양을 안 넣었을 때 포함해가지고 아래 세 가지로 분석될 수 있어요. 분류될 수 있어요. 니은같이 자네의 말을 계속 듣고 싶다. 그래 계속 말해보게. 요거는 자네 말을 듣고 싶다.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디귿. 그래 계속 말해보게. 이 뜻이에요. 예. 자네가 계속 말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 계속 말해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그럼 뭐예요? 이거는 말하기를 그만둬라.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그 방식과 태도, 즉 태도나 억양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화형이 나눠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11번의 니은처럼 해석이 된다면 기억은 명령 화형이 되는 것이고 디귿처럼 해석이 된다면 정표 화형이에요. 혐오 화형이에요. 혐오 화형. 혐오 화형 밑에 무시 화형이라는 게 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리을처럼 해석이 되면 명령 화형인데 금지 화형이죠. 금지 화형.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도, 어조, 억양에 따라서 이렇게 화형을 또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런 12가지 기준 가지고 이렇게 3.2처럼 썰이 화형을 분류했어요. 아래줄 보시면 바라수반행위의 요점, 맞추기의 방향, 심리적 상태, 내용의 4가지 기준을 선택해서 12가지 기준 시컷 얘기한 다음에 기껏 사용한 건 4가지예요. 허무하죠, 여러분. 4가지. 그래서 바라수반행위의 요점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사람 화자의 의도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화형을 묶을 수 있는 것. 그걸 얘기했고. 맞추기의 방향은 언어를 3개에 맞추느냐, 3개를 언어에 맞추느냐. 진술하고 명령, 청료, 약속을 나누는 것이고. 자, 그러면 심리적 상태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내용을. 거기서 진술 화형을 묶는 거라고 했어요.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내용,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재형을 사용해야지 과거형을 사용하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명령이나 청유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실제 그 화형 내용을 봐야지 그 화형 내용이 과거의 것이면 그런 것이 다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런 4가지 기준을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화형의 유형을 진술, 정표, 명령, 약속, 선언으로 분류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3.2.1의 진술은 제가 진술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진술이 아니라 보통 단언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단언. 여기서 말하는 진술은 제가 말했던 뒤에 말했던 그 예전에 말했던 진술하고는 달라요. 제가 말했던 진술은 그냥 뭐 내일 비가 올 거야 이런 것도 다 진술이었어요. 여기서 말한 진술은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만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의미론적인 거예요. 논리학에 관련되는 것. 3.2.1 진술은 진술 화형은 사실에 관한 진술, 주장, 결론, 기술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진술 화형의 요점은 참 또는 거짓의 가치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술 행위는 화자가 믿는 세계를 묘사한다. 그러므로 진술이 참이 되기 위해 화형이 3개에 맞추어진다. 그 28페이지 보시면 12번이에요. 지구는 납작하다. 600년 전에는 진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짓. 그 다음에 니은 지구는 둥글다. 진실이에요. 지구는 납작하다. 거짓. 지구는 둥글다. 진실. 자, 그래서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만 진술 화형이라는 거예요. 진술 화형. 그래서 우리가 뒤에 따졌던 진술하고는 달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래 단락에 4번째 줄 끝부분. 단지 진술 행위는 화자가 참이라고 믿는 세계에 발화를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참 거짓을 나눈 다음에 참이라고 믿는 세계에 발화를 맞추는 것, 즉 참 거짓 따질 수 있는 것, 참이 되는 것, 그것만 진술 행위다. 그래서 진술 행위가 상당히 폭이 좁아요. 그다음에 3.2.2 볼게요. 정표. 정표 화형은 화자가 기쁨, 괴로움, 좋음, 싫음, 슬픔. 우리는 6가지로 나눴었죠.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놀람, 공포 이렇게 나눠놨었는데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분류해 놓은 거네요. 대충 나열해 놓은 거예요. 기쁨, 괴로움, 좋음, 싫음, 슬픔과 같은 자신의 감정적 심리 상태를 표현한 행위다. 그래서 그 아랫줄 보시면 그 중간 부분
끝부분. 정표 화행은 발화를 세계에 맞추지 않는다. 방향하고 관련 없어요. 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 세계와 말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감정과 말과의 관계예요. 정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요거는 맞추기의 방향하고 관련 없어요. 자, 13번의 기억 보시면 오늘은 날아갈 것만 같아. 예. 기쁨. 예. 니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이래? 괴로움. 예. 괴로움은 공포에 속해요. 예. 공포 화행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불안 화행이에요. 예. 불안한 마음 그런 걸 다 공포 화행으로 묻기 때문에 예. 괴로움은 공포에 속한다. 자, 다음에 3.2.3 명령. 명령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화행이에요. 그 아래줄 보시면 이 화행이 나타나는 맞추기의 방향은 발화의 세계가 변화된다.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예, 발화의 세계가 맞추어져요. 자, 14번 기억 빨리 집에 가거라. 예, 그러면 듣는 화자가 빨리 집에 가든지 안 가든지 식으로 세계가 변해요. 니은 문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예. 그 다음에 디귿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 예. 다 뭐 화행을 기억은 명령이고 니은 요구고 디귿은 제한이고 막 그랬는데 뒤에서는 다 명령으로 다 묶었죠. 예. 제한이라는 말이 참 하여간 예. 그 명령이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약속이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청유가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제한하는 게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제안을 하면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하자는 게 청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한이라는 것은 다 세계에 다 어디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그 세계에 다 놓일 수가 있는 그런 화행인데 하여간 뭐 이런 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마치 청유 화행을 제한 화행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말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한이라는 건 뭐 내가 하겠다는 것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다음 28페이지 끝에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청자는 집에 빨리 가게 될 것이다. 14기억의 발화의 결과 청자는 집에 빨리 가게 될 것이고 즉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니은 14니은은 청자가 문을 여는 행동을 하게 되며 문은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상태가 되고요. 14디귿은 지금까지 떠들던 청자가 말을 하지 않거나 시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이처럼 명령은 세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발화의 세계를 맞추는 것이다. 다음에 29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명령은 긍정으로도 부정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15분의 기억 밥 먹어. 명령이라고 그러죠. 명령 화행이라고 그러고 니은 밥 먹지 마. 이것도 명령 화행의 일종인데 이런 걸 특히 금지 화행이라고 그러죠. 금지 화행. 자, 다음에 3.2.4 약속. 약속 화행은 위임 화행이라고 번역이 돼요. 위임 화행. 그런데 우리가 약속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속 화행이라고 우리는 좀 편하게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보통 위임 화행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요. 약속 화행이란 화자가 자신을 미래의 행위에 구속시킬 것을 미리 알리는 행위이다. 그 아랫줄 끝부분 보시면 약속은 화자가 스스로 의무를 만들어냄으로써 세계의 변화를 가져와요. 이것도 역시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계를 언어에 맞추는 거예요. 자, 16번의 기억. 다음 달까지 빌린 돈은 꼭 갚을게 라고 얘기하는 것 약속이죠. 이번 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법원에 고소할 거야. 경고예요. 경고도 약속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아래 단락의 네 번째 줄 중간 부분 보시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갚은 상태로 변하게 되고요. 16기억은 16니은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한 상태로 세계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시 세계를 언어에 맞춘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그 다음 단락 아랫줄 화자는 약속 화행을 혼자 수행할 수도 있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꼭 해놓지 이렇게 말하면 혼자 하는 거고요. 14니은처럼 17니은처럼 우리가 그 일을 꼭 이뤄놓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집단 구성원으로 말하는 것이고. 자, 그 17번의 니은처럼 우리가 꼭 이런 일을 이뤄놓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약속 화행으로 사용이 되면 우리가 약속 화행에 사용이 되면 청자가 포함이 돼요, 불포함돼요? 우리의 청자가 포함이 돼요, 불포함이 돼요? 불포함이 돼요.
불포함. 우리가 할게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속화행으로 사용이 되면 청자 불포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자. 청유화행으로 사용이 되면 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락. 약속화행은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 예, 약속화행은 책임의 경중이 달라요. 예, 18번의 기억 보시면 내일까지는 꼭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니은 다음에 엄마가 꼭 사줄게. 예, 어떻게 더 책임이 강해요? 예, 기억에 더 책임이 강하죠? 그렇죠. 예, 니은 책임이 더 약하고. 예. 요거는 앞에 12가지 그 기준 중에 구속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예, 책임의 경중이 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에 3.2.5 이번에 선언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대단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30페이지. 선언화행이란 발화를 함으로써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다. 전형적인 선언화행에는 성원선언, 선고, 판정, 판결, 제명, 선점포고, 세례, 해고 등이 포함된다. 선언화행이 이루어지려면 화자는 특정 환경에서 특별한 제도적 역할을 가져야 한다. 선언행위에서 화자가 특정 환경에 있지 않거나 특별한 제도적 역할을 갖지 못할 경우 발화수 반영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언행위에는 되게 조건들이 많아요. 특별한 사회적 제도가 필요해요. 사회적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그 행위는 미래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말하는 순간부터의 행위예요. 예, 말하는 순간부터의 행위. 예, 그걸 얘기하고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행위는 청자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당하는 것.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선언은 예, 특별한 아우라를 갖는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에 예, 기억 보시면 예, 주례 결혼식에서 환경 결혼식이에요. 이의 주례는 이제 이 결혼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니은 심판이 운동경기에서 퇴장. 판사가 법원에서 이에 본 법정의 판사는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주어져야 되고 사회적 제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 아랫단락에 둘레 6번째 줄 볼게요. 이처럼 선언행위는 발화하는 순간부터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며 언어 외적인 사회적 제도에 기초하는 측면이 강하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세계를 언어에 맞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선언행위도 세계를 언어에 맞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4번 간접화행은 다음 주에 할까요? 예, 다음 주에. 예. 자, 그러면 여기 한 8분 정도 쉬었다가 4시 55분에 예, 발표 시작할게요.